히라노 게이이치로 나란 무엇인가. 프롤로그. 이 책의 목적은 인간의 기본 단위를 다시 생각해보는 데 있다. 개인에서 분인으로. 분인이란 무엇인가? 개인보다 한 단계 작은 이 새로운 단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진다. 문제는 오히려 대략적이고 엉성한 개인이라는 단어가 현대를 사는 우리의 생활에는 이미 온전히 대응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일본어 개인은 영어 인디비주얼의 번역어인데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시기는 메이지 시대에 접어든 후였다. 한동안은 일개인으로 번역되었다. 인디비주얼의 구성은 인 플러스 디비주얼이며 디바이드, 나누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디비주얼에 부정접두사 인이 붙은 단어다. 인디비주얼의 어원은 직역하면 불가분, 즉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의미이며 이 말이 오늘날의 개인이라는 의미로 정착된 시기는 불과 얼마 안 된 근대에 접어든 후였다. 일본인은 이 개념을 서양에서 유입한 셈인데 개인이라는 일본어에서는 나눌 수 없다는 본래의 뜻을 감지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실은 우리 개인이 안고 사는 다양한 문제들은 이 보이지 않게 된 어원 속에 감춰져 있다. 개인은 나눌 수 없다. 이 말은 인간의 육체를 떠올려 보면 당연한 얘기다. 한 인간의 몸은 죽여서 토막을 내지 않는 한 나눌 수가 없다. 단 하나뿐인 그 몸, 실체로서 존재하는 개인에게 모리 린타로나 가와바타 야스나리 같은 이름이 각각 붙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은 과연 어떨까? 몸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유일한 개념일까? 지금까지는 당연하다고 여겼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몸과 마찬가지로 그 경계는 명확하며 다양하게 느끼고 생각하는 나는 단 하나뿐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 그것이 우리의 실감과 합치될까? 머릿속을 깨끗이 비우고 인간관계를 찬찬히 관찰해보면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의구심이 솟구친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할 때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늘 한결같이 똑같은 나일까? 고등학교 동창과 오랜만에 한잔하러 가거나 연인과 단둘이 사랑을 속삭일 때 우리의 말투나 표정, 태도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야 물론이지.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사실에 인간은 단 하나라는 사고방식이 모순되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이다. 인간은 분명 그 자리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가면을 쓰고 캐릭터를 연기하고 그때그때 다른 페르소나를 드러낸다. 그렇지만 그 핵심이 되는 진정한 나, 즉 자아는 하나다. 바로 여기에 한 인간의 본질이 있고 주체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인간과는 매우 강경하다. 우리는 표리부동한 인간을 싫어하고 본심과 배려 개념이 있는 일본인의 대인관계 양상을 악습이라 생각한다. 팔방미인은 경박한 인간의 대표격이며 있는 그대로의 나인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이라 여긴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나. 그게 바로 성실한 인간의 삶의 태도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실감과 대조해주기 바란다.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내 쪽에서는 그래도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대방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성가신 녀석이라고 질색하며 피하는 게 고작일 것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저마다의 개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들여지는 인격은 과연 어떤 것일까? 성인군자 같은 이상적인 인격일까? 아니면 어떤 소비자에게나 매치되는 대량 생산품처럼 몰 개성적이고 별 탈 없는 무난한 인격일까? 그 어느 쪽도 아닌데 나는 나라고 고집하며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매우 관대해서 폭넓은 인내심으로 받아주는 것일 뿐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인간은 결국 타인의 낯빛을 살피며
진정한 나와 표면적인 나를 구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타자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억지로 강요당한 가짜 나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너무 씁쓸한 사고방식이다. 모든 오해의 근원은 유일무이한 진정한 나라는 신화에 있다.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단 하나뿐인 진정한 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대인관계마다 드러나는 여러 얼굴이 모두 진정한 나다. 개인이라는 말의 어원은 나눌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서두에서 썼다. 이 책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기 위해 분인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도입한다. 부정접두사 인을 떼어버리고 인간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분인이란 대인 관계마다 드러나는 다양한 자기를 의미한다. 애인과의 분인, 부모와의 분인, 직장에서의 분인, 취미 동아리의 분인. 그것들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분인은 상대와의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기의 내부에 형성되어가는 패턴으로서의 인격이다. 직접 만나는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교류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고 소설이나 음악 같은 예술, 자연 풍경 등 인간 이외의 대상이나 환경도 분인화를 유도하는 요인일 수 있다. 한 명의 인간은 여러 분인의 네트워크이며 거기에 진정한 나라는 중심 같은 것은 없다. 개인을 정수 1이라고 한다면 분인은 일단 분수라고 떠올려주기 바란다. 나라는 인간은 대인 관계에 따라 몇 가지 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는 여러 분인의 구성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분인의 구성 비율이 바뀌면 당연히 개성도 바뀐다. 개성이란 절대 유일 불변한 개념이 아니다. 또한 타자의 존재 없이는 결코 생겨나지 않는다. 이 책은 추상적인 인간 일반에 관한 이론서가 아니다. 그런 체제를 갖추려 들면 아무래도 모델이 선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실감에 잠재되어 있는 미묘한 뉘앙스를 억압해버린다. 애당초 나는 학자가 아니다. 소설가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들 뿐이다. 불필요한 복잡함은 최대한 배제하고 가능한 한 솔직하고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 우리는 현재 어떠한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 현실을 어떻게 정리해야 삶이 보다 편안해질까? 분인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분석에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막연하게 알아챈 것을 새삼 다시 고려해보려면 아무래도 개념적인 말이 필요하다. 무의식의 존재를 프로이트 이전 사람들이 어떻게 감지했든 화제로 삼으려면 역시나 적당한 용어가 할당되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책의 내용 또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명료하게 논의된 적이 없을 뿐이다. 논의를 발전시키려면 아무래도 기반이 필요하다. 이 책의 의의는 일단 그 기반을 정비하는 데 있다. 미디어가 발달하고 인간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대사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오늘날만큼 소리 높게 강조된 시대는 없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에 관해 깊이 고뇌하고 있다. 나란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구태의연한 발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대인의 실정에 들어맞는 사상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할 때다. 1장.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가? 교실 속의 고독. 중학교의 쉬는 시간. 교실에서는 반 아이들이 군데군데 무리를 지어 웅성거린다. 나도 대체로 그중 어딘가에 속해 있었고 내 주위에 무리가 만들어질 때도 있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고 학교 생활도 즐거웠다. 그런데도 이따금 문득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은 화제에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재미가 없다기보다 어딘지 모르게 충족되지 않는 느낌이라고 할까. 초등학생 시절까지는 그런 갭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중학생이 된 무렵부터는 웃는 얼굴로 분위기를 맞춰주면서도 내심 다른 친구들과 감각이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 나는 한동안 그 이유가 학교와 내가 잘 안 맞기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내가 다닌 중학교는 가톨릭 계통의 사립학교였는데 훗날
중세 유럽의 이단 심판을 주제로 한 소설 일식을 쓸 정도로 그리스도교에 푹 빠진 나도 그 당시에는 그저 반발심뿐이었다. 아무튼 성서에 쓰여있는 말은 한 문장 한 글자까지 모조리 마음에 들지 않았고 수녀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부하가 치밀었다. 그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던 나는 걸핏하면 종교 수업 후에 교무실로 불려가 담임의 설교를 들어야 했다. 교장 수녀님과 개인 면담을 한 적도 있다. 반 친구들 대부분이 크리스천이었던 것은 아니니 학교 분위기와 교실에서 느꼈던 위화감은 관계가 없었을 테지만 어쨌거나 시골 공립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사립학교에 입학한 나는 결국 3년 내내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았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차라리 정반대되는 교풍을 가진 학교에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문무양도를 기치로 내건 그 지역 공립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나의 위화감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감마저 들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학교도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이며 그런 이상 어느 학교를 들어가나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중학교에서나 고등학교에서나 좋은 추억이 많고 친구복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아무튼 교실이라는 공간 자체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소설에 빠져들다. 나는 그러한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한 바로 그 무렵부터 소설을 자주 읽게 되었다. 그전에는 독서에 별 흥미가 없었는데 14살 때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에 충격을 받은 후로 미시마 문학의 팬이 되었고 그의 작품을 읽는 동시에 그가 영향을 받은 작가들의 책을 읽게 되었다. 이런 독서 방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좋아하는 작가가 좋아했던 책은 대체로 나에게도 만족스러웠다. 나는 특히 토마스 만의 초기 작품이 좋았다. 내가 느꼈던 주의와의 이질감이라는 의미에서는 다자이 오사무도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소외된 세계에 대해 적의를 품고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동경을 품고 밝고 긍정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이 토마스 만의 독특한 매력이었다. 앞에서 썼듯이 나의 상황을 개인과 사회의 모순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주로 토마스 만의 영향이었다. 나는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토니어 크레거, 어릿광대 같은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감동에 전율했다. 쓰인 시대도 공간도 전혀 다른데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 당시에는 아직 인터넷도 없던 시대라 소설은 내가 나고 자란 시대와 공간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가장 가까운 존재였다. 그러던 중에 나는 집에서 책을 읽을 때의 나야말로 진정한 나이며 교실에서 친구와 웃고 떠드는 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문학을 사랑하고 미를 동경하는 내가 진짜고 학교에 있을 때의 나는 표면적인 가면을 쓰고 주위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일 뿐이라고.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 10대에 흔히 있음직한 믿음인데 당시에는 이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현상처럼 느꼈다. 그러나 아마도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일상의 여러 국면에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 그 자리의 분위기에 맞춘 캐릭터를 연기함으로써 그럭저럭 모면해 간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킨다. 이렇듯 진정한 나와 거짓된 나라는 모델은 간편하고 알기 쉽다. 이 모델에서는 진정한 나와 거짓된 나 사이에 명확한 서열이 있으며 가치가 있는 쪽은 진정한 나다. 마지못해 겉으로만 웃고 넘기는 나는 그 자리에만 한정된 표면적인 나였다. 학교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자극에 굶주렸던 나는 일시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그렇게 결론 내림으로써 진정한 나의 가치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이 모델에는 성가신 문제가 있다. 나는 지금 이런 글을 쓰면서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이 책을 읽는다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마음이 조금 아프다. 히라노는 우리랑 즐겁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건 그저 적당히 맞춰준 것일 뿐이고 사실은 전혀 즐겁지 않았다는 말인가? 아니, 절대 그렇지는 않다.
즐거웠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과의 우정이 지금까지 이어질 리 없다. 따라서 이 진정한 나, 거짓된 나라는 모델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캐릭터란 연기하는 나이며 가면이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시적인 얼굴이다. 내 안에는 그것을 연기하는 진정한 나가 있고 쓰고 있는 가면 속에는 꾸밈없는 참모습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상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조금 전까지 그토록 친숙하게 나눈 친구나 연인과의 대화는 모두 다 표면적인, 단지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꾸민 가식이란 말인가? 나는 진정한 나를 끝까지 감춘 채 거짓된 나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친구들과 교제를 계속해온 것인가? 그리고 상대도 그랬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 소설을 좋아했고 학교에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설만 읽으면 거짓된 나로 살지 않아서 좋고 고독한 행복감을 느꼈냐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는 개근에 가까울 정도로 매일같이 열심히 학교에 다녔다. 커뮤니케이션은 심플한 게 이상적이다. 서로 가면을 쓰고 캐릭터끼리 얘기를 주고받으며 진정한 나는 다르다는 식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관계는 대단히 큰 스트레스다. 이 사람의 웃는 얼굴을 믿어도 될까? 지금 한 말은 진심일까?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누구를 대해도 경계를 풀 수 없을 테고 그 관계를 냉소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 문제는 그렇다면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캐릭터나 가면이 표면적인 거짓된 나라고 한다면 어딘가에는 진정한 나가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나를 찾아내야 한다. 불안정하게 휩쓸리지 않는 나의 본성을 알아내야 한다.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이런 선문답 같은 화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나란 과연 무슨 근거로 진정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때그때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가? 과연 우리는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때그때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거나 가면을 바꿨을 수 있을까? 심리적 동요나 감정은 어떻게 되는가? 20세기에 발견해낸 무의식은 대체 무엇이었나? 땀을 흘리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자율신경 작용은? 1년간 파리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 프랑스어를 조금 읽고 쓸 줄은 알았지만 회화는 전혀 못해서 한동안 어학원에 다니기도 했다. 수업을 신청하러 학원에 가자 그 자리에서 바로 반편성 시험을 봤다. 말이 시험이지 프랑스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정도였다. 나는 실은 파리에 도착한 후 며칠간 여러 사람을 만날 용건이 있었던 터라 자기소개는 몇 번이나 해봐서 묘하게 유창했다. 물론 사전에서 미리 필요한 표현을 조사해서 일방적으로 떠들어댄 것일 뿐이었다. 그래서 어학원 면접 때도 막힘없이 술술 자기소개를 했다. 그 결과 나는 곤란하게도 최고 상급반에 배정받고 말았다. 나는 내 실력을 잘 알고 있던 터라 부랴부랴 무리라고 호소했지만 면접을 본 여성 원장은 일본 사람은 다들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교사 생활 20년 경험으로 단언하는데 당신은 최고 상급반입니다. 라며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다. 수업은 소수 인원제로 진행되었고 최고 상급반의 학생은 6명뿐이었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은 모두 독일어권 스위스인이었다. 스위스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독일어라. 독일어권이라고 해도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영어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어 공부도 한다. 당연히 회화도 매우 유창했다. 나는 예상했던 대로 완전히 뒤처지고 말았다. 수업은 둥그렇게 앉아서 진행하는데 나는 정말 오랜만에 내게 주어질 문제를 미리 조사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게다가 도중에 누가 틀리기라도 하면 그 문제가 다음 학생에게 넘어가서 순서가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당황하며 쩔쩔맸다. 오랜만에 맛보는 그런 한심스러운 긴박감을 즐길 여유조차 없었다. 나는 아무래도 반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따라가다 보면 실력도 빨리 나아질까 하는 기대감에 한동안 그 반에 계속 남았다. 면접을 봤던 원장도 바꿀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는 와중에 나는 차츰 내가 몹시 어두운 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수업 중에도 시원치 않았다.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하려 해도 그들은 그들대로 편한 독일어로 얘기했다. 대부분 별로 안 웃는 사람들이었고 말을 건네도 대화가 활기를 띠지 못해서 농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어릴 때부터 말을 잘했던 나는 말이 부자연스러운 게 이토록 괴로운 일인가 새삼 뼈저리게 실감했다. 매일 어둡고 침울한 기분으로 수업을 마친 나는 파리에 사는 일본인 친구와 오페라주아 근처에 있는 라면집으로 자주 밥을 먹으러 갔다. 그러면 나는 순식간에 쾌활해져서 야 진짜 장난 아니야 라며 어학원 상황을 재밌고 우스꽝스럽게 풀어놓곤 했다. 나는 결국 한참이 지나 맨 아랫반으로 등급을 내렸는데 그 반에서는 또 상상 이상으로 모두 말을 못해서 나는 갑자기 우등생이 되고 말았다. 그 반에서는 일본 사람이 몇 명이 있어서 나는 덕분에 어학원에서도 마침내 밝은 표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게 되는 문제가 있다. 당시에 나는 어학원에서는 어두운 캐릭터를 연기하고 일본인 친구 앞에서는 쾌활한 캐릭터를 연기했던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나는 절대 어학원에서는 어두운 캐릭터로 가자고 정한 게 아니다. 가능하면 밝게 지내고 싶었지만 저절로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같은 반이었던 스위스인들은 나 같은 사람은 이미 까맣게 잊었을 테지만 혹시 기억한다 해도 내성적이고 어두운 사람이라는 인상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물론 일본인 친구 앞에서도 일부러 쾌활한 캐릭터를 연기하지 않았다. 역시 무의식 중에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어학원에서는 굳이 안 좋은 기분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라면집에서 밝은 분위기를 날조하지도 않았다. 감정은 내 의식과는 별개로 멋대로 변화되었다. 각각의 인격도 절대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다. 옛 친구가 새 친구를 동석했을 때 분인이라는 조어와 관련해서 굳이 새로운 어휘를 안 써도 기존의 캐릭터나 가면이라는 말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몇 번인가 받았다. 그러나 캐릭터를 연기한다, 가면을 쓴다는 발상은 아무래도 진정한 나가 표면적으로 가짜 인격을 가장하거나 조작하는 이미지다. 문제는 그러한 이중성이자 가치의 서열이다. 나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조금 더 소개하겠다. 교토 대학에 다닐 무렵 고향 기타큐슈에서 친구가 놀러온 적이 있었다. 고등학교 동급생이었고 며칠 동안 내 방에서 묵었다. 그런데 때마침 대학 친구들과 고기를 먹으러 갈 약속이 잡혀있던 터라 별 생각 없이 그 친구도 데리고 나갔다. 나는 그 행동을 나중에 조금 후회했다. 대학 친구들과 고등학교 친구는 서로 초면이었다. 공통의 화제라고 해봐야 일단은 내 얘기뿐이었다. 대학 친구들은 호기심이 발동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어땠냐고 물었는데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불편했다. 고등학교 친구가 이 녀석은 옛날에 이랬느니 저랬느니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딱히 이것저것 못된 짓을 폭로한 것도 아닌데 그때마다 대학 친구들은 우와 하고 감탄사를 내뱉으며 요란하게 놀라고 했고 지금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며 그 차이를 재미있어 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다 옛날 얘기잖아 라고 적당히 받아치고 열심히 고기만 굽는 척했다.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역시 부끄러운 감각이었다. 그런데 왜 부끄러운 것일까? 나는 그때 그들과 대화를 하는 방식조차도 성가시고 까다롭게 느껴졌다. 고등학교 친구랑 얘기할 때는 왠지 모르게 그와 대화하는 말투, 그와 함께 있을 때의 태도가 나왔다. 다른 무엇보다 고향 기타큐슈 사투리를 썼다. 그리고 대학 친구랑 얘기할 때는 역시나 평소 그들을 대하는 내 모습이었다. 기질이 다르다고 할까? 마지막에는 술 기운 덕분에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졌지만 내 결론을 얘기하자면 대학 친구는 대학 친구끼리, 고등학교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끼리 만나는 게 마음 편하고 좋다는 생각이다.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자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공감해주는 사람이 많았다.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심리적 변화에서 비롯될까? 첫째로는 성장을 들 수 있다. 초등학교 때 쓴 글을 어른이 되어 남들 앞에서 읽으면 당연히 쑥스럽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대학 친구와 함께하는 나는 부끄럽지 않고 단지 고등학교 시절의 나만 부끄럽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나는 대학에서 있었던 내 얘기를 고등학교 친구가 듣고 너 변했구나 라며 놀리는 것도 몹시 부끄러웠다. 만약 대학 친구와 함께하는 나야말로 지금의 나고 고등학교 시절의 나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유치한 나일 뿐이라고 간주한다면 나의 본질적인 성격이 변했다는 의미가 된다. 진정한 나에게 성장과 함께 변화가 생겼다고 이해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고등학교 친구랑 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고등학교 시절의 나로 돌아갔다. 요컨대 내 안에는 그 두 개의 인격이 동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대학 친구용 캐릭터와 고등학교 친구용 캐릭터를 따로 구분해서 연기했던 것일까? 필시 부끄럽다는 감각의 근본은 그러한 발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고등학교 대비, 대학교 대비라는 말이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신통찮고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는 순간 자기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기회로 돌연 캐릭터 바꾸기를 시도해서 딴 사람처럼 활기가 넘치는 현상이다. 그것은 보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행동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본래는 그런 인간이 아니면서 무리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기 때문이다. 그 부자연스러운 모습에 왠지 애처로운 감정까지 품게 된다. 그러나 파리에서 겪었던 어학원의 예와 마찬가지로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딱히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지도 않았고 대학에 들어온 후로도 의식적으로 새 가면을 쓴 기억이 전혀 없다. 단지 그 환경 속에서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내가 되었을 뿐이다. 대비니 뭐니 하는 의욕이나 기세도 없었다.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이다. 물론 새로운 인간관계에 순응하기 위해 의식적이었던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때그때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억지스러운 설정은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금세 솔기가 터지기 마련이다. 나의 변화에는 다분히 무의식적인 부분도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중학교 시절처럼 학교에서 그들을 대했던 나는 양쪽 다 진정한 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그날 고깃집에서 경황 없이 동시에 존재했던 내가 양쪽 다 거짓된 나라고 한다면 진정한 나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이 어딘가에 있기나 한 것일까? 만약 인간이 대인관계마다 진정한 나로 존재하며 그것이 캐릭터나 가면이 아니라 모두 진정한 나라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들은 고등학교 시절의 나와 대학 시절의 나의 차이에 그렇게 일일이 요란하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차이의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나도 딱히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너희랑 같이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됐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지 않았을까? 그 밖에도 예는 다양하다. 나는 업무 상대와 진지하게 복잡한 얘기를 나누고 때로는 엄격한 태도도 취하지만 고향집에 늙으신 할머니와 얘기할 때는 말투도 표정도 성격도 전혀 다른 내가 된다. 그것은 딱히 할머니용 캐릭터를 일부러 마련해 둔 게 아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존경하는 작가와 얘기를 나눌 때의 나는 집에서 어린애를 어를 때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지만 나는 그 차이의 원인이 되는 긴장감이나 편안함을 내 힘으로는 조절할 수가 없다. 좋든 싫든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것들은 내 안에 늘 복수로 동거하는 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서는 딴 사람? 핵심에 가까워진 시점에서 인터넷과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에 나는 친구가 쓴 블로그 글을 읽고 꽤 놀란 적이 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말수가 적었던 그가 블로그에서는 대단한 요설가였고 자기가 들은 음악이나 읽은 책에 관한 비평도 매우 신랄했다. 군데군데 쓰여있는 내용으로 보아 틀림없이 내 친구였지만 화제 선택으로 보나 말투로 보나 내가 알고 있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깜짝 놀란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친구들도 그 녀석 사실은 그런 녀석이었네 라며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지었다. 인터넷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그 후로도 비슷한 경험을 몇 번이나 했다. 믹시 일기에서나 트위터에서나 현실에서 내가 아는 모습과 인터넷 속의 모습이 반드시 합치되지는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는 전혀 놀라지 않게 되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다. 그것은 실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것이 막상 가시화되었을 때 그 충격은 결코 작지 않았다. 예전에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알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한다면 또다시 내게 보였던 얼굴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인터넷 안에서는 진짜 모습으로 보였을까? 여기에서 전제가 된 것은 역시 진정한 나, 거짓된 나라는 모델이다. 거짓된 나는 타인에게 동조해서 표면적으로 그때그때 연기하는 모습이라는 이미지다. 따라서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고독하게 쓴 블로그의 문장이야말로 그의 본심이며 진정한 모습일 거라는 게 이때의 추측이다. 반대로 그것은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그 녀석이야말로 진정한 모습이며 그 블로그는 인터넷 분위기에 맞춰서 썼을 뿐이라고. 양쪽 다 나름 일리 있어 보이지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느 쪽이 진짜 모습인지 결정하려는 것 자체가 쓸모없게 여겨졌다. 그의 블로그는 분명 인터넷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쓴 내용이었다. 그러나 진정성이 배어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다. 반면에 우리와 교제하는 모습을 보아도 우리 분위기를 맞춰주긴 하지만 딱히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는 느낌도 없었다. 결국은 양쪽 다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구글 플러스나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그룹으로 나누고 당연하다는 듯이 누구에게 나의 어떤 면을 보여줄지 조절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터넷 등장 초기에 벌어졌던 실제 인격과 인터넷 인격의 진위 논쟁이 바보스러운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집요하게 들리겠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얼굴이 이렇게 처음으로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 사회는 아무래도 그것을 이면에 숨겨진 얼굴이니 이중인격이니 운운하며 이러쿵저러쿵 부정적으로 탐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경향은 현재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